마광수 선생님을 처음 배웠을 때 저는 20살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갓 20살이 된 3월의 첫째 금요일이었죠. 무작정 연세대를 찾아가서 타대생인데 강의를 청강해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마음대로 하라고 웃으셨죠. 그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조문객이 하나둘 빠져나간 빈소에서 노트북의 흰 화면을 보고 있다가 그대로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고인은 말을 하지 못하고 고인에 대해 말을 보태기도 버거운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광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마광수라는 인간에게 극복할 수 없는 상을 남기고만 즐거운 사라 피라 사건을 잘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1992년 검찰은 마광수의 작품 즐거운 사라가 형법 제244조에 저촉되는 음란물이라며 그를 전격 체포, 구속했습니다. 심지어 마광수는 출석 요구서조차 받아오지 못한 채 강의 중이었던 강의실에서 끌려 나와야만 했습니다. 문제의 작품 즐거운 사라는 여학생 나사라가 대학 교수 한지섭 등을 비롯한 묻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소설의 내용이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고 사회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추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피라 사건은 검찰의 인지, 계획 수사에서 시작되었고 재판부 또한 이 사건이 10년만 지나더라도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소설이 야하다고 소설가를 형사처벌한다. 촌스러운 사법부였고 촌스러운 시절이었죠. 그러나 결국 마광수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를 담당했던 검사 김진태는 검찰총장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중립, 감정인 자격으로 법원에서 즐거운 사라는 헌법이 보호할 만한 예술적 가치가 결여된 법적 폐기물이며 이 소설은 동성애와 카섹스 등 변태적인 성행위 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장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관의 제시를 위한 실험이기보다는 단순히 인간의 저급한 본능을 자극하고 있다. 혹평한 안경환, 비록 결과적으로 낙마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죠. 참고로 안경환은 자신의 저서 법과 문학 사이에서 법이 문학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당시 마광수 본인의 문헌을 읽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마광수가 쓴 즐거운 사라 사건 상고 이유서의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음란성 여부는 한 시대의 정상적인 평균인의 수준과 의식을 기준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성에 대한 표현과 논의의 폐쇄성이 급격히 무너지고 영상, 출판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성표현 내지 성문제의 논의가 솔직대담하게 이루어져 정상적인 평균인의 사고 역시 이를 수용 내지 묵인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금기의 타파와 성논의의 해방을 위해 작품 중의 성행위 묘사는 결코 금기의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사라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인공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을 탓하지만 그렇다면 오직 한 사람을 상대로 정상위의 성교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란 뜻인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작중인물인데 작중인물이 살인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작가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만으로도 원판결의 편견과 허구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판에서 작중인물의 행위를 단죄하고 있는 것인가? 현실에서 사라와 같은 성의 행각, 작품 속의 사라는 성범죄를 범한 일이 없다. 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는데 작중인물의 행위에 대해서는 작가를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장면의 성행위 자체가 죄될 것이 없는데 그런 장면의 노골적, 지속적 묘사가 죄가 되는가? 그나마 이 사건 작품 속의 성행위 묘사는 실인즉 노골적이지도 지속적이지도 못하다고 하는 감정 의견까지 나와 있지 않은가라는 반론과 함께 심지어 옛날의 고전소설 춘향전만큼도 성의 묘사가 노골적이지 못하다고 한 감정증인의 견해가 수긍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사법, 법적 판단의 영역 밖의 일을 법관이 월권을 했습니다. 성행위에 대한 묘사가 통속적으로 형상화되었는가? 한 작품이 인간의 성적 욕구의 본질이나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나 비전을 제시하였는가의 여부는 문학평론에서 따질 일이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형사재판이 문학적 가치에 대한 심판까지 겸하게 된다면 더구나 그것이 유무죄를 활용하는 판시 이후에 하나로 작용한다면 문학예술의 자유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인에 대한 말을 보태기란 제게는 참 버거운 일입니다. 이미 제가 할 말은 마광수 본인이 다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마광수는 이 우습고도 괴로운 현실을 자신의 시 사라의 법정에서 다시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검사는 사라가 자의행위를 할 때 왜 땅콩을 질 속에 집어넣었냐고 다그치며 미풍양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고
재판장은 근엄한 표정을 지어내려고 애쓰며 피고에게 딸이 있으면 이 소설을 읽힐 수 있겠냐고 따진다. 내가 가능성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을까? 또 왜 아들 걱정을 안 하고 딸 걱정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왼쪽 배석 판사는 노골적으로 하품을 하고 있고 오른쪽 배석 판사는 재밌다는 듯 사디스틱하게 웃고 있다. 포승줄에 묶인 내 몸의 우스꽝스러움이여, 한국에 태어난 죄로 겪어야 하는 이 희극이여. 마광수는 윤동주론을 정립한 훌륭한 국문학 연구자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는 외로움 속에 사회적 타살을 당했습니다. 다만 그를 일방적인 희생양으로서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너무나 순수하고 순진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세계는 시작 메모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볍게 수음하는 기분으로 시를 쓰고 싶다. 시를 천박하게 만들고 싶다. 시가 어깨에 힘을 주지 못하도록 두들겨 패주고 싶다.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떠났고 우리가 느끼기에 그가 떠난 방식은 슬픈 것일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만 마광수 선생님을 기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마광수 본인이 원했던 기억의 방식이 아닐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마광수의 시 섹스보다 자살을 낭독하며 이만 못 마친 인사를 줄일까 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겨우 목숨을 지탱해 가고 있다는 걸 너무 자랑하지 마. 자살한 이들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우월감을 느끼지 마. 그들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도 마. 인생이라는 길고 지루한 스토리에서 자살은 절대로 아니한 플롯이 아니야. 멜로드라마식 우연 기법도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권태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에로틱한 오르가즘을 위한 수단이야. 나는 언제라도 님을 만나면 그녀와 실컷 섹스하다가 물려가지고 그리고 실증날 대로 실증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문득 자살하고 싶어. 악마 같은 권태에서 기필코 탈출하여 어느 누구도 모르게 도망쳐버리고 싶어.